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2대 총선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당이 막판 격전지 유세전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하루 용인과 수원 등 수도권 격전지 11곳을 돌며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를 찾아가서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최근 일하는 척했다고 한 이 대표의 발언도 비판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경기 남부와 동부 지역 등 수도권 격전지 11곳을 돌고 있습니다. 최근 초접전지로 떠오른 용인 등을 방문해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해 공세를 폈습니다. 오늘은 쌍방울 대북송금, 내일은 대장동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럴 겁니다. 이런 분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겁니까? 이 대표가 거리 유세를 마치고 일하는 척 했네라고 발언한 것도 꼬집었습니다. 저희는 일하는 척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소고기 먹고 삼겹살 먹은 척 하지 않겠습니다. 검사인 척 하지 않겠습니다. 위급 환자인 척 해서 헬기 타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역구를 직접 찾아 맞상대인 원희룡 후보에 힘을 실었습니다. 수도권 탈환 발판으로 삼고 있는 수원에선 김준혁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수원 시민들 여러분께서 저 사람 안 된다는 거 선언해 주시고 4월 10일 12시간 동안 분노의 투표로 김준혁은 안 돼라고 외쳐주십시오. 그러면서 본투표 12시간 동안의 미래가 달렸다며 지지층의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어제 중진 의원들이 반성과 읍소에 나선 데 이어 오늘은 서울 강동, 중랑, 도봉 등의 후보들이 나섰습니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이른바 서울 동부벨트 후보들로 국민의 회초리를 달게 받겠지만 야권에 힘을 몰아주면 범죄 세탁소가 될 거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자유통일당이 지역구는 2번, 비례대표는 8번을 찍자는 의미로 28 청춘 구호를 내세운 걸 두고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미래가 4번인데 혼선을 주는 전략이라고 비판했고 자유통일당은 일부 지지자가 사용한 구호일 뿐이라며 적군과 아군도 구분하지 못해 한심하다고 맞받았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 판세를 좌우할 수도권 승리를 강조하기 위해 내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울의 대표적인 접전지인 한강벨트를 돌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서울 동작을 지역구를 또다시 찾아 지원 유세를 펼쳤는데요.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곳이 총선 최대 승부처인 서울의 판세를 가늠할 바로미터가 될 거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입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총선을 이틀 앞두고 다시 서울 동작구를 찾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를 향해 이 정권의 주축 중 하나라며 국정 실정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역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삶이 이 나라 운명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대표의 서울 동작구 지원 유세는 이번이 벌써 7번째입니다. 민주당은 특히 동작을 지역구가 서울 전체 판세를 좌우하는 바로미터, 즉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권 심판론이 확산되면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인데 이 대표는 투표하면 이긴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서울 11곳 지역구를 초박빙으로 분류하고 영등포와 종로, 양천 등 이른바 한강벨트를 돌며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투표하면 투표해야. 연일 민주당 후보들을 지원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찾아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야당 국회의원이 돼야 정부를 확실히 감시하면서 주민들 이익을 제대로 대변할 수가 있죠. 민주당은 대파를 정치적 표현물로 규정해 투표소 반입을 금지한 선관위를 방문해 중립성을 상실했다고 항의했습니다. 아울러 사전투표 기간 강화도 일부 지역에서 유권자를 차량으로 실어 나르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관권, 부정선거 감시를 강화하라고 후보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여당이 졸렬하게 선거를 하고 있다고 비난한 이재명 대표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내일 대장동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에만 3번째 재판인데 민주당은 마지막 유세 일정으로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을 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제3지대 정당들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막판 총력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정권 심판에 대한 각을 세우는 동시에 자신들이 심판의 적임자라며 민주당 견제에도 나섰습니다. 김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녹색정의당은 정권 심판에 대한 정당한 주체임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을 겨냥해 180석을 가지고도 개혁을 지지부진하게 했다며 녹색정의당은 사법 리스크도 막말 유튜버 출신 후보도 없다고 도덕성을 강조했습니다. 검찰 개혁만으로 정권 심판을 완성할 수 없다며 노동시간 단축, 성평등을 이루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제대로 할 말을 하는 독립된 진보정당 하나쯤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미래는 서울 성수동 카페거리를 찾아 청년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거대 양당 사이의 틈새를 부각시키면서 정치에 실망한 청년 유권자들이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특권과 반칙을 넘어 공정한 그런 정치, 공정한 나라 반드시 만들겠다는 그런 다짐을 저희 새로운 미래가 말씀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공동대표도 새로운 미래는 사법 리스크가 없는 유일한 야당이라며 비례투표 지지도 호소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조응천 의원이 출마하는 경기 남양주를 중심으로 당력을 집중했습니다. 권력자한테 아부하지 않아도 남양주 시민만 바라보고 국민만 바라보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십시오. 천하람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가 죽는 것보다 낙선이 싫다고 말한 것을 소개하면서 48시간 무박 유세에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김포를 찾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김포 서울 편입 발언을 직격했습니다. 목련꽃이 필 때쯤 김포는 서울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목련은 폈을 뿐만 아니라 졌습니다. 조 대표는 200석이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며 정권 심판 선명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유난히 접전지가 많은 이번 총선이지만 여야 모두 경남과 부산의 이른바 낙동강 벨트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승패가 전체 선거의 승부로 이어진다고 할 만큼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보수 강세 지역임에도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선전한 곳이고 그래서 여당이 중진 의원 재배치를 통해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죠. 지금 판세는 어떤지 조희원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의 서부와 경남의 동부, 낙동강이 흐르는 이 10개 지역구들은 이른바 낙동강 벨트라고 불리며 선거 때마다 주목을 받습니다. 영남권 전체적으로는 보수 성향이 강하지만 이 지역에서는 거대 양당들이 자주 접전을 벌여서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4년 전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5석을 가져갔죠. 이번에는 일찌감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중진 희생 지역으로 정해 거물급 인사들을 대거 배치했기 때문입니다. 부산과 경남의 중진 3명에게 민주당 의원이 현역인 지역구에 출마해달라고 부탁한 건데요. 김태호, 서병수, 조혜진 의원 모두 자기 지역구를 넘겨주고 당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탈환을 노린 극약 처방인 셈인데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어려운 판세입니다. 양산을로 지역구를 옮긴 김태호 의원은 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맞붙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경남지사 출신인 빅매치가 성사돼 더 눈길을 끌고 있죠. 이제까지 이런 정권은 없었습니다. 이 무능하고 파렴치한 정권을 꼭 심판해 주십시오. 중앙정부, 지방정부, 완팀입니다. 곳간의 열쇠는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공표금지 직전의 한 조사에서는 2%포인트 오차 범인의 접전이어서 투표함을 다 열어봐야 윤곽이 드러날 상황입니다. 부산 북갑에 출마한 서병수 의원은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겨루는데 이 조사에 따르면 현역인 전 의원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남 김해을에서 현역인 민주당 김정우 의원에 도전하는 조혜진 의원은 여론조사 격차가 꽤 벌어져 험난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벨트의 다른 일부 지역에서도 민주당의 선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스스로 우세를 장담하는 곳은 부산 사하을과 사상, 경남 양산갑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낙동강 벨트에 속하지 않은 부산 지역구도 이번 총선 격전지 중 하나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18개 의석 중 15석을, 민주당은 3석을 가져갔습니다. 양당 모두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3곳만 확실한 열세, 우세 지역으로 꼽았습니다. 나머지는 경합에 가깝다는 건데요. 최근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국민의힘이 우세인 지역은 8곳이었습니다. 민주당은 4곳, 진보당은 1곳에서 우세였습니다. 오차 범위 이내인 경합 지역은 5곳이었습니다. 부산에서는 2곳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3자 대결이 펼쳐지는 부산 수영구입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장예찬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3자 구도가 되면서 민주당도 기대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삼선인 하태경 의원이 지역구를 옮긴 해운대갑에서는 친윤석열계 검사 출신인 주진우 후보와 구청장 출신 홍순원 후보가 겨루는데 승패를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결전의 날이 가까워 오면서 여야 지도부가 언급하는 숫자에서 양당의 전략을 볼 수 있는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범야권 200석을 막아달라면서 이렇게 되면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당이 과반을 차지할 경우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며 민주당이 일당이 되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둘 다 결국은 지지층, 제발 투표장에 나와달라는 건데 그만큼 적은 표로 승부가 갈릴 접전지가 많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종일 범야권 200석을 입에 올렸습니다. 범죄자들이 정부의 정책 추진을 막고 방해하도록 놔두면 안 된다며 여당을 지지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조국의 친위대 같은 200명입니다. 다른 어떤 대화도 통하지 않을 거예요. 훨씬 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한 위원장은 200석이 되면 야당들이 대통령 탄핵을 넘어 이재명, 조국 두 야당 대표에 대한 이른바 셀프 사면까지 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200석 가지고 개헌해서 국회에서 사면권 행사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자기 죄를 스스로 사면할 겁니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국회가 행사하게 하려면 국회 의결은 물론 국민투표까지 통과해야 하는 개헌을 해야 합니다. 위기감을 부각시켜서 여권 지지자들을 집결하게 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151석을 반드시 확보해야 정권의 폭정을 막아세울 수 있다는 절박함을 강조합니다. 입법권을 쥔 국회가 마지막 보루라며 절대 여당의 과반 의석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이 수십 곳이 박빙인데 혹여라도 그들이 다시 국회를 과반수를 차지하는 순간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주당은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일부 험지에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보인다며 선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전 막판 국민의힘이 읍소 작전, 눈물쇼를 펴고 있는 만큼 이제 국정 실패에 확실히 책임을 물을 때라며 역시 지지자들의 결집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승훈입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의, 대화의 실마리가 보이나 싶더니 오늘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 혼선을 거듭했습니다. 정부는 증원을 1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곧바로 말을 뒤집었고 의료계는 공동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내부 반발에 휩싸였습니다. 먼저 지윤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1년 뒤로 미루자는 유예안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일단 이걸 좀 잠시 중단을 하고 좀 더 추가적인 논의를 해보자 이런 이제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입생 모집 요강을 확정하기 전까지 2,000명 지원을 변경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는 발언까지 더해 대화의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오후 들어 말을 뒤집었습니다. 정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어 1년 유예안은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1년 유예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검토할 계획도 없습니다.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고 통일된 안을 내놓으라는 기존 입장으로 되돌아간 셈입니다.
의료계 입장도 들쭉날쭉입니다. 앞서 의사협회 비상대책위는 전공의와 의대 교수, 의대생과 함께 총선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전공의협의회 박단 비대위원장은 합동 브리핑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에 임현택 의사협회 회장 당선인도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비상대책위가 자신을 배제한 채 활동하고 있다며 본인이 직접 비대위원장을 맡겠다고 나섰습니다. 기자회견 자체도 저하고 논의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단일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비대위가 해체돼야 되는 거죠. 의료계에 공통된 의견을 만드는 것도 이후 정부와 타협하는 것도 현재로선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그동안 수업을 거부해왔던 의대생들은 집단 유급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개강을 미뤄왔던 의과 대학들이 수업을 재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의는 주로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고 학생들은 여전히 강의실로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유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주간의 휴강 끝에 수업을 재개한 전북대 의과대학. 강의실과 복도는 텅 비어 있습니다. 빈 강의실에서 일부 교수들만 비대면 수업 강의를 촬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할 얘기 많지만 말하는 거 코멘트가 그래요. 오늘 수업을 재개한 경북대 의대 역시 수업은 주로 비대면 온라인 강의입니다. 수업 자료를 업로드해놨는 거를 그걸 다운받으면 저 수업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정부는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전북대와 경북대 등 14개 의대가 수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에 17곳이 추가로 수업을 재개합니다. 정부는 의대생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업 재개가 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본부와 의과대학이 한뜻으로 협력하여 지속적인 개별 학생 상담과 설득에 노력한 결과 금일부터 다시 수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설명과 달리 의대생들은 복귀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의대생협회는 행정상의 수업 재개와 학생들의 실질적 수업 수강은 다르다며 수업 거부에 대해서 학생들은 여전히 굳건하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학교들이 개강을 강행하는 건 수업 실수를 채우지 못해 학생들이 유급당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학생들이 유급을 당하거나 또 졸업 예정자의 경우 졸업을 할 수 없고 또 그렇게 되면 의사고시에 응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정부는 의대 학사 일정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제대로 된 수업은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지더니 올해 들어서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수출이 늘면서 무역 수지는 계속해서 흑자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 투자가 크게 증가했는데도 이례적으로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게 장기화되면 높은 물가에 시달리고 있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1달러에 1,353.2원.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인 지난주 금요일보다 0.4원 오르면서 올해 들어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환율입니다. 지난달 11일 1,310원을 기록한 이후 원달러 환율은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이 회복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무역 수지는 매달 흑자를 내왔고 올해 1분기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순매수한 금액만 15조 8천억 원,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이렇게 달러화가 계속 국내로 유입되는데도 달러화 강세, 원화 약세가 이어지는 이유는 뭘까? 우선 최근 미국의 제조업과 고용시장 모두 예상보다 뜨거운 것으로 발표되면서 물가 부담 때문에 금리 인하 시점이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고용 수요가 공급을 좀 초과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금융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소득이 주가도 올라가고 실제로 이제 부가 좀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죠. 여기에 중국 위안화와 일본 엔화가 약세를 이어가고 있고 전쟁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달러화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인상은 수출에는 긍정적이지만 수입 물가를 올리면서 안 그래도 심각한 고물가 상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달러 결제를 할 때 원화를 더 많이 써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수입 물가 상승 같은 것들이 조금 우려가 아직까지 이제 물가 안정화가 안 된 한국의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다수의 전문가들은 결국 미국의 금리 인하가 현실화돼야 환율 오름세가 꺾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높은 금리의 소비 침체가 계속되면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은 정책 자금 중에서 제때 돌려받지 못한 부실 금액의 비율이 1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에서 20년간 미용실을 운영해온 김모 씨. 요즘이 코로나19 때보다도 더 힘들다고 호소합니다. 코로나 때는 그나마 조금 지원이라도 나와서 괜찮았는데 지금 끝나고 나서는 아주 힘든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수천만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았지만 대출금과 이자 상환 부담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금리가 워낙 또 높고 하다 보니까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원금 이자 같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지난 2월 기준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준 대위 변제 건수와 금액 모두 1년 전 같은 달보다 2배 안팎으로 증가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에게 지원된 정책자금은 8조 2천억 원. 이 가운데 90일 이상 연체되거나 돌려받지 못한 부실 금액은 8,200억 원으로 10%에 육박했습니다. 2.79%였던 1년 전보다 약 3.5배 급증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해 부실 징후 기업으로 분류된 사업체도 8만 4천여 곳으로 1년 전보다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고물가의 고금리, 이에 따른 소비 침체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를 다들 축소하고 사람들 내보내고 그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게를 운영을 하려면은 자금이 필요한 거고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 금융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역부족이죠. 소비 침체는 올해 들어서도 좀처럼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 집계 결과 명절 영향을 빼고 계산한 지난 1월과 2월의 평균 소매 판매, 즉 상품 소비는 1년 전보다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우리 군의 군사정찰 위성 2호기가 오늘 오전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호기 발사에 성공한 이후 넉 달 만에 쾌거인데요. 2호기는 기상 조건에 상관없이 임무 수행이 가능해서 감시 정찰 능력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재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3, 2, 1, ignition. 불꽃을 내뿜으며 로켓이 솟아오릅니다. 우리 군사정찰위성 2호기가 오늘 오전 8시 17분 미국 스페이스X 팰컨 9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발사 후 2분 28초 만에 1단 추진체, 그 47초 후엔 위성 보호 덮개인 페어링이 분리됐습니다. 발사 45분 뒤에는 정찰위성 2호기가 2단 추진체에서 분리돼 우주궤도에 정상적으로 진입했습니다. 이어 2시간 40분 만에 첫 교신에 성공하면서 발사 성공을 확정지었습니다. 2호 위성은 앞으로 2주간 정상 작동 여부 및 임무 절차 능력을 확인 후 시험 평가를 거쳐서 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발사된 2호기는 지난해 12월 발사된 1호기와 달리 고성능 영상 레이더가 탑재된 SAR 위성입니다. 1호기인 2호 IR 위성은 선명한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지만 구름이 많이 낀 날에는 임무 수행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SAR 위성은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24시간 영상 확보가 가능합니다. 흐린 날이 70%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또 기존 위성과 궤도를 다르게 설계해 하루에도 4 내지 6회, 한반도를 2배 이상 자주 촬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우리의 독자적인 대북 감시, 정찰 능력이 추가로 확보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방부는 내년까지 정찰 위성을 총 5기 쏘아 올릴 계획입니다. 여기다 초소형 정찰 위성까지 확보하면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북한 전역을 감시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오늘 군 관계자들을 불러 발사 장면을 생방송으로 함께 지켜봤습니다. 북한의 두 번째 정찰위성 발사 동향에 대해서는 이번 달 안에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네, 22대 총선 접전이 치열한 대표적인 곳이 경기도 수원입니다. 5개 지역구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수성이냐 탈환이냐 치열한 선거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수원 정 지역구에서는 이른바 막말 대 대파. 논란의 두 당사자가 후보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수원에 다녀왔습니다. 수원 화성과 정조를 연구해온 역사학자 김준혁 민주당 후보와 범죄심리학과 교수로 대중에 널리 알려진 이수정 국민의힘 후보, 두 정치 신인이 수원 정 지역구에서 맞붙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이미 전국적인 인물이 돼버렸습니다. 이른바 막말과 대파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김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 위안부 성관계, 이대생 성상납 등 과거 발언이 연이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수정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을 한뿔이라고 옹호했다가 논란을 키웠습니다. 좀 정치인다운 정치인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냥 당선이 되셨을 때 맡은 바를 잘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했어요. 공교롭게도 양당의 약점이 돼버린 두 후보들이 같은 곳에서 한 표를 호소합니다. 3학군제로 늘리면서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30분 안에 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 삼성 메가시티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금 교통 문제도 모두 메가시티 안에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후보는 지역구 민심이 민주당에 굉장히 호의적이다. 이 후보는 최근에 분위기가 매우 반전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인구 123만 명의 수원시는 지역구가 가불병정, 무까지 5곳입니다. 지난 20대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5곳 모두 차지하는 등 그간 민주당 지지세가 강했지만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선 접전 양상이 벌어지면서 이번 총선 수도권의 대표적인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수원 병 지역구에는 민주당 재선 현역 의원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 국민의힘은 석 달짜리 장관을 차출해 꽂았습니다. 무너진 경제에 대한 원망이 많았고 윤석열 정부에서 단호하게 이번에는 혼내줘야 된다. 이제 바꿔달라, 좀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큰 힘을 내고 있습니다. 3명의 현역 의원에 염태영 전 수원시장까지 앞세워 수원 전석 재확보를 노리는 민주당과 인지도 높은 영입인재를 중심으로 이를 탈환하려는 국민의힘이 대결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부터 5번째 수원을 찾으면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수원을 자주 오는 이유는 이겁니다. 수원에서 우리가 이겨야 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같은 기간 수원을 한 차례도 찾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 측은 더 챙겨야 할 격전지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 122개 지역구 가운데 경기도는 절반 가까운 60개 지역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당은 경기도 핵심 도시 수원에서의 승리로 수도권 바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선거운동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후보자들의 발언도 거칠어지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갑 지역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윤영석 후보가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해 노골적인 막말을 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고 윤 후보 측은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들으라고 한 말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정세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양산시갑 국민의힘 윤영석 후보가 차를 타고 유세를 벌입니다. 문제의 발언은 이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노골적인 막말을 한 것. 이 장면은 한 유튜버의 카메라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양산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영석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전임 대통령에 대한 모독과 살인교사 수준의 발언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 후보는 자신의 전임 대통령에 대한 모독 및 살인교사 수준의 발언에 대한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문 전 대통령님과 전 국민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윤영석 후보 측은 개인 SNS를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직접 들으라고 했던 발언은 아니라며 일단 발언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시인했습니다. 또 평산마을에서 했던 발언은 국민의 목소리로 들어주시기 바란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협박하거나 위해를 하려는 의도는 결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이번에는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추가 고발하겠다며 압박했고, 민주당은 국민의 판단을 겸허히 기다리겠다면서도 대출 과정을 조사한 금감원을 향해선 거듭 날을 세웠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문석 민주당 후보는 지난 2020년 서울 잠원동 아파트를 31억 2천만 원에 샀습니다. 하지만 선관위에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는 부부 공동명의인 이 아파트를 공시 가격인 21억 5,600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후보자가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더 높은 금액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있다며 양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딸의 편법 대출에 이어 대출 과정에 대해 양 후보가 거짓 해명을 했다며 추가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공천한 민주당은 국민께 사죄하고 양문석 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본인이 진심을 담아 국민들에게 사과한 만큼 결과를 겸허히 기다리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딸의 부당대출을 발표한 금감원에 대해선 거듭 날을 세웠습니다. 금감원하고 선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금감원장을 왜 검사로 임명했는가 싶었더니 이때 써먹으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 처리됩니다. 양 후보는 선관위의 고발에 대해선 아무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들을 짜깁기해 만든 영상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오늘 경찰이 영상을 만든 사람과 유포한 사람들을 특정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는데, 제작자는 현재 조국혁신당 당직자로 드러났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영상 제작자가 입당하기 전의 일인데도 경찰이 특정 정당 소속이라고 발표한 건 선거 개입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말 SNS에 퍼진 윤석열 대통령 발언 짜깁기 영상입니다.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연설을 편집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가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를 일삼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 해당 영상의 제작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여가 지난 오늘 경찰은 영상 제작자로 50대 남성을 특정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남성이 정당 소속으로 당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고 밝혔는데, 조국혁신당 부산시당 비상근 당직자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짜깁기 영상 제작자임을 알았다면 당직을 맡기지 않았을 거라면서 해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당 전 만든 영상인데도 경찰이 특정 정당 소속이라고 흘린 건 의도가 뻔한 왜곡에 선거 개입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제작자뿐 아니라 영상을 유포한 9명 역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하고 소환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소환 대상 중 한 명인 송모 씨는 MBC와 인터뷰에서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일반 시민 상대로 이렇게 고발이 들어갈 거라고는, 거대 정당에서 이렇게 고발을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지금 너무 많이 위축되고요.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렸다 내린 게 다라며 명예훼손의 의도도 없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제가 어떤 걸 선동하려고 했다라기보다는 이미 사람들이 이미 좋아하고 이미 그랬던 것들을 저는 올렸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저는 명예가 떨어진다라고 생각도 하지 않고요. 법조계에선 실제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법원이 인정할진 미지수란 의견도 나옵니다. 풍자의 영역 혹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행위 자체는 형법상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 공공성을 띠는 인물에 대해서는 그 표현의 자유가 보다 더 보장돼야 된다는 판례가 실제로 존재하고요. 또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데, 경찰은 윤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확인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1년 전 대전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에 있던 초등학생 4명을 덮치면서 9살 배승아 양이 세상을 떠났죠. 사고가 난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지만 돌진하는 차량을 막을 안전시설도 없었고 이를 규정한 법령조차 없었다는 점에 많은 시민들이 분노했습니다. 사고 이후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듯 했지만 아직도 학교 앞은 위험한 곳이 많았습니다. 윤소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4월 대낮 대전 도심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인 6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걷던 초등학생 3명이 크게 다쳤고 9살 배승아 양은 끝내 숨졌습니다. 보호구역이지만 아이들을 보호할 방호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전시는 사고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56km 구간에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보호구역은 울타리는커녕 기본적인 보행로조차 갖추지 못했습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하굣길. 보행로가 있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과 상가에서 내놓은 물품으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한번은 애기가 건너다가 차가 이렇게 꺾다가 애 칠 뻔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맨날 불러야 돼요. 근처의 또 다른 초등학교 앞을 지나는 학생들은 인도라고 볼 수 없는 좁은 갓길을 위태롭게 걸어 다녀야 합니다. 좁아서 끝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차 쪽에 붙어가지고 다녀요. 대전의 어린이 보호구역 151곳 가운데 보행로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곳은 3분의 1이 넘는 56곳에 달합니다.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지자체 조례도 있지만 정작 설치 의무 조항이 빠져 있어 보호구역인데도 보행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 앞 상가 쪽은 물건 내리다 보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펜스를 철거해달라. 주민들하고 의견 충돌이 좀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보는 승아 양의 유가족들은 다시 이런 비극이 되풀이될까 걱정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잠깐의 그런 불편함? 이런 부분이 과연 어린이 안전과 맞교환해야 되는지 우리 어린이들 아니면 꿈나무들 위해서라도 더 넓게 봐야 된다라고. 전직 공무원인 가해자 60대 남성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오는 16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거동이 어려운 80대 노인이 하룻밤에 무려 700km를 헤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에 아버지를 보내려고 했던 건데요. 노인은 평소에도 아들로부터 학대를 당해온 정황이 드러났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아들을 감쌌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이동 중인 구급차에 앉아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50대인 아들이 자신의 누나 집으로 모셔달라며 사설 구급차를 부른 겁니다. 경남 진주의 아들이 알려준 누나의 주소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 오후 6시에 출발한 구급차는 350km를 달려 자정 무렵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해당 주소지는 노인과는 아무 연고가 없는 집이었습니다. 제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요. 인기척이 없더면은 저희도 한 번 더 가서 이제 또 두드리니까 그런 분은 여기 안 산다고. 아들이 20년 가까이 연락이 끊긴 누나의 주소지로 무작정 아버지를 보내버린 거였습니다. 아들 김동상으로는 그 주소 맞다면서 한 번 더 가서 두드려보고 확인하라 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니다 해가지고. 아들과 30분 이상 전화로 실랑이를 한 구급대원은 노인을 태우고 다시 경남 진주로 향했습니다. 한밤중 13시간 동안 700km를 오가는 봉변을 당한 노인은 구급대원에게 평소 아들로부터 욕설과 폭력 등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서럽습니다. 서러워. 자신에게 들어오는 기초연금은 모두 아들이 가져가 식사도 목욕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는데 모욕을 한 20일간 안 했습니다. 노인이 돌아간 아들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계세요. MBC에서 나왔는데요. 네, 저희가 좀 제보를 받고 왔어요. 좀 여쭤볼 게 있어서. 마구 어지럽혀진 거실 한가운데 홀로 앉아있는 노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들은 당시 상황을 묻자 생활고로 부양이 어려워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가정사가 있어가지고 옛날에 2007년인가 보고서 면식도 없어요.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누나들은 잘 사니까 보냈어요.
노인 학대 얘기를 꺼내자 그런 일은 없었다며 오히려 아버지에게 윽박을 질렀습니다. 내가 아버님을 학대를 한다고 신고를 했다고 이 사람들이 MBC에서 왔대. 노인을 구조하기 위해 다음 날 노인 보호 전문기관과 다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관계자들을 만난 노인은 학대당한 사실이 없다며 아들을 감쌌습니다. 아들이 훈련을 안 해도 효자예요. 딸 보러 서울 간 건 기억이 안 납니까? 기억이 잘 안 나요. 결국 노인을 그대로 둔 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서가 시작되면 자기는 그런 적 없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다칠까 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쉼터로 갈 수도 없죠. 법적인 근거가 없는 거죠. 해당 노인 보호기관은 경찰에 순찰 강화를 요청하고 지자체와 함께 노인을 보호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서울시가 거리에 있는 쓰레기통을 내년 안으로 7,500개 수준까지 40% 정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쓰레기 버릴 곳을 찾지 못해서 불편했던 시민들은 대체로 환영한다는 반응입니다. 김지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길거리에 우유갑과 컵라면 용기, 담배꽁초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리에 버려두고 간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서 있는 자리에서 많이 버려요. 특히 음료수도 마시다가 놓고 가시고 거리에도 막 쥐들이 많고 벌레들도 많고. 무단 투기는 시민 의식의 문제지만 거리에서 쓰레기통을 찾기 어려운 것도 투기를 부추기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습니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시내 거리 쓰레기통은 5,380개로 30년 새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시행 당시 가정용 쓰레기 투기를 막으려고 거리 쓰레기통 수를 줄인 겁니다. 하지만 관련 민원이 이어지면서 2013년부터 다시 조금씩 늘리기 시작했는데 서울시는 이번에 대폭 확대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쓰레기통이 가정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좀 가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민 의식도 높아지고 올해와 내년 각각 1,000개씩 추가 설치해 쓰레기통 수를 7,500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서울 시내 새롭게 설치될 쓰레기통입니다. 이렇게 투입구는 더 넓어졌고 윗부분은 둥글해서 일회용 컵을 올려놓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일단 버스 정류장과 공원 등 15곳에 새 쓰레기통 30개를 시범 설치했습니다. 시민들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버스 탈 때 요즘에 음료를 못 들고 타는데 버스 정류장 근처에 저렇게 쓰레기를 버릴 때가 있는 거는 좋은 것 같아가지고. 계속 못 찾고 있다가 이제 쓰레기통 보여가지고 보인 김에 버리자 싶어서. 하지만 거리 쓰레기통에 가정용이나 영업용 쓰레기를 버리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중량봉투 사용 안 하고 갖다 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보면은 정리하고 그러는데. 서울시는 버려진 담배꽁초로 맨홀이 막히면 집중호우 시 침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데다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에 따라 꽁초 수거함도 올해 안에 1,500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2년) 전 경북 울진에서, 1년 전에는 강원도 강릉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죠. 울창한 소나무 숲이 불을 키운 원인으로 지목이 됐는데요. 그런데 산불 피해 지역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소나무가 다시 심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차현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2년 전 대형 산불이 휩쓸고 간 경북 울진의 한 산골 마을. 울창했던 숲은 온데간데 없고 벌건 토사와 잘려나간 나무들의 밑동들만 펼쳐져 있습니다. 축구장 22,000개 면적의 산림을 태운 사상 최악의 울진 산불은 곳곳에 빽빽했던 소나무 숲이 피해를 키운 주범이었습니다. 휘발 성분의 송진 탓에 소나무는 일반 나무보다 훨씬 잘 탑니다. 산림청 실험 영상에서도 화렵수인 참나무보다 2배가량 더 강하고 오래 타는 모습입니다. 송진이라고 하는 정유 물질에서 일단 불이 붙으면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번지고 이 옆으로 번지는. 그런데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해 정부가 심은 묘목 대부분은 또 소나무입니다. 산주들이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에 이렇게 어린 소나무가 자라고 있는데요. 이 나무가 불을 키운다는 말에도 불구하고 산주들은 다시 소나무 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송이 채취 등 경제적 이유가 큽니다. 내가 그 송이 돈만 해도 연간 한 7, 8천만 원 보통 그래 했는데 그게 지금 10원도 못하니까 부대 손자들 때 가면 다시 송이가 날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소나무 숲에 송이가 다시 돌아올지는 불투명합니다. 소나무 군락이 다시 형성되는 데 드는 시간은 최소 30년 이상. 여기에 토양과 기후 조건이 맞아야만 자연 송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송이에 대한 이제 정확한 이 라이프 사이클, 생활사에 대한 이거는 일본에서도 다 구명을 못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추측만 하고 있는데. 소나무 조림을 원치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지난해 대형 산불로 1명의 사망자와 500명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던 강릉 경포대. 민둥산을 뒤로 한 채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우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소나무는 원래 불이 붙으면 불쏘시개 역할을 하잖아요. 소나무를 여기다 심어서 또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그래서 강조되는 게 산불에 강한 내화 수림의 역할입니다. 산 중턱과 국가 중요시설 주변에는 느티나무와 같은 화렵수를 심어 소나무 숲 등에서 번져오는 산불을 막을 수 있는 일종의 산불 방어막을 형성하자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언덕 위에 심어져 있던 소나무들은 모두 불에 타 이렇게 모두 잘려나갔는데요. 화렵수정 가운데 이 굴참나무만 불에 견뎌 이렇게 우뚝 서 있습니다. 실제로 산림청은 소나무 숲이었던 강원 고성의 산불 피해지 일부를 별다른 복구 작업 없이 놔두고 관찰해 왔습니다. 20여 년이 지나니 산불에 강한 화렵수들이 자연적으로 자라났습니다. 참나무류, 그래서 신갈나무라든지 굴참나무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보건지에서는 우점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산림 3분의 2는 사유림입니다. 그래서 통일된 산림 정책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가속화되는 기후변화는 산불의 횟수와 규모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전 국가적인 만큼 보다 정교하고 과학적인 산림 정책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대만 지진 발생 엿새째입니다. 지진이 나면 일주일 안에 모든 초기 수습 작업을 마치는 게 대만 정부가 세워둔 원칙입니다. 이제부턴 중장기 대응 단계입니다. 대만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재난 대응 시스템, 그 설계자를 취재진이 직접 만나봤습니다. 타이베이 시내의 오래된 건물을 돌아보며 건축물의 내진 설계에 대해 설명하는 이홍위엔 대만 국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This is over 40 years old. Yeah, and the safety actually is our major concern. 대만은 지난 1999년 2,400여 명이 숨진 지진 참사를 겪었습니다. 그는 2012년부터 약 2년간 내무부 장관으로 지내면서 이 같은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대만을 재설계한 장본인입니다. 그는 재임 기간 동안 건물의 내진 성능을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역사적 중요성이 있는 건물은 내진 설계를 보완하되 단순히 오래된 건물은 보완에 한계가 있어 재건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We build a new house for you, then you move in, then we get rid of the old building. You can move back. That takes 20 to 30 years. 신속성을 핵심으로 하는 재난 대응 체계도 정착시켰습니다. 지진 발생 날을 D-Day로 하고 초기, 중기, 장기 대응 단계로 나누도록 했습니다. D+7, 즉 7일 안에 소방과 군, 자원봉사자를 지원 투입해 사고 수습을 마쳐야 합니다. 그 뒤 D+30 안에 이재민 심리치료, 거주지 마련 등을 지원하는 중기 단계를 거칩니다. 특히 재난보험 제도의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If this earthquake happened in the United States, 60% are paid by the insurance company. And in Taiwan, maybe just 2%. In Korea, maybe 9%. 이 전 장관은 지난 2016년과 이듬해 연이어 발생한 규모 5.8의 경주 지진과
규모 5.4의 포항 지진을 언급하면서 한국도 손을 놓고 있어선 안 된다고 충고했습니다. 지난 2016년 경주 지진 직후 급격히 증가했다가 감소세를 보였던 국내 지진은 2021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일어난 규모 2.0 이상 지진도 16차례에 이릅니다. So every disaster is a lesson we should learn. Then we keep moving and hopefully we can be more resilient.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검찰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서 오늘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북측에 건넨 자금이 어떻게 사용됐을지 우려스럽고 안보를 위협하는 범행이라서 죄질이 무겁다면서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고병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쟁점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실제로 관여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 넘긴 800만 달러가 경기도가 북한에 주기로 했던 스마트팜 지원비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이며 여기에 이 전 부지사가 관여한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대가로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 3천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았고 이 중 2억 5천여만 원은 뇌물로 규정했습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800만 달러는 경기도와 무관한 쌍방울의 대북 사업 자금일 뿐이며 자백 취지로 진술한 건 검찰의 회유와 압박 때문이라고 맞섰습니다. 대북 송금에 관해서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라고 계속 위협하고 그렇게 진술을 하면 약하게 처벌해주겠다라고 회유를 했습니다. 이화영 대북 송금 조작 사건입니다. 변호인 교체와 재판부 기피 신청 등으로 재판은 공전을 거듭하기도 했습니다. 기소로부터 1년 6개월여 만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구형 사유로 남북 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그룹이 유착한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매년 미사일과 정찰위성을 발사하는 데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어 대한민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이화영이 북측에 건넨 1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어떻게 사용됐을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법원의 선고는 오는 6월 7일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흥국생명의 김연경 선수가 2년 연속 정규리그 MVP를 차지했습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은퇴 여부에 대해서는 1년 더 현역 생활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재용 기자입니다. 시즌 MVP의 주인공 못지않게 김연경의 현역 연장 여부에 더욱 관심이 쏠린 V리그 시상식. 남녀 통틀어 역대 최다인 6번째 MVP를 수상한 김연경은 무대 위에서 직접 거취를 밝혔습니다. 다음 시즌 김연경 선수 코트에서 볼 수 있습니까? 여기서 그런 질문을 받을지는 몰랐는데 고민을 좀 많이 했고 또 내년 시즌 많은 팬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도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시즌 중에 은퇴를 생각하긴 했지만 여전히 응원해주는 많은 팬들이 있어 1년 더 뛰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좋은 모습일 때 그만두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컸기 때문에 지금 하기에는 좀 아깝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계획이 뚜렷해지면서 목표도 확실해졌습니다. 많은 팬들 앞에서 2년 연속 놓친 챔프전 우승 트로피를 꼭 따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마무리가 지금 2년 연속 2등이기 때문에 갈망은 더 커진 것 같고요. 그 부담감을 이겨내고 꼭 우승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MBC 뉴스 박지웅입니다. 꼴찌 후보로 불렸던 키움 히어로즈의 7연승 돌풍을 이끄는 핵심 선수가 있습니다. 공수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제2의 이정후로 불리는 이주영 선수를 김수근 기자가 만났습니다. 연장 10회 최은성의 타구를 끝까지 따라가 담장에 부딪히며 공을 잡아냅니다. 글러브 속에 볼이 있습니다. 이주영의 수비 하나로 키움은 분위기를 탔고
결국 끝내기 홈런으로 7연승을 내달렸습니다. 디펜스는 의식 안 하고 그냥 잡을 생각으로만 뛰어갔던 것 같아요. 역전을 허용하지 않았구나. 수비로는 일단 사기를 올렸다 생각하고. 부상으로 개막이 열흘 늦었지만 올해도 이주영은 뜨겁습니다. 자신의 생일에 몰아친 4만타를 시작으로 류현진과 원태인 등 상대를 가리지 않고 5경기에서 5할대 타율을 기록 중입니다. 작년에는 너무 당겨치는 타구가 많아서 다양한 곳으로 타구를 보내려고 연습을 많이 했었고 부담 쳐서 또 이런 좋은 결과를 냈던 것 같아요. 외야수로 잠재력을 터뜨려 제2의 이정후로도 불리는데 실제 이정후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타이밍 잡는 법이라든지 이제 구종에 대한 대처법이라는 걸 한마디씩 툭툭 던져주셨는데 좋은 결과들이 좀 나와서 그런 수식어가 붙는 것만으로도 영광이고. 김혜성과 함께 키움의 주축으로 꼽히는 이주형. 하루하루 발전하는 자신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제 5경기밖에 안 했으니까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발전하는 선수가 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이 고온 건조한 날씨 탓에 주말에 이어 오늘도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후 김해의 한 야산입니다. 산 꼭대기에서 불이 나 연기가 타오르면서 소방 헬기가 진화 작업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또 경기도 성남시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1시간 2분 만에 불이 꺼졌습니다. 어제와 오늘 전국적으로 18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이렇게 산불 위험성이 커지면서 오늘 오후 3시를 기해서는 전국의 산불 재난 경보는 경계 단계로 확대 발령됐습니다. 또 전국의 산불 위험도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붉게 표시된 서울 일부 지역과 울산이 매우 높은 주황색으로 표시가 된 전국 내륙이 높은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내륙 또 충북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내일 낮 동안에도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바짝 메말라 가겠습니다. 조그만 불씨 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0도, 부산 11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포근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9도, 광주 22도, 대구는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